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권홍우라고 합니다. 요번 그 강의 주제가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철학과 교수인데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철학이라고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 얘기,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데카르트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철학은 굉장히 첨단 분야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것도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볍게 현대 심리철학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철학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인공지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그런 얘기 좀 가볍게 좀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일단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심리 철학이라는 거 어떻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는 철학 분야예요. 특히 철학자들은 어떤 거를 연구할 때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면은 단순히 뭐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의 본성을 연구해요. 자, 그러니까 심리 철학, 마음을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심리 철학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전통적으로 심리 철학이라고 그러면은 심신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심신이죠. 마음과 육체.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를 심리 철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관계라는 게 뭘까? 뭐 어떤 얘기 말하는 걸까? 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도 있고 몸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 혹시 같은 거 아닐까? 아니면 완전히 분리된 걸까? 뭐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얘기들이 지속되긴 했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심신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 진짜 몇백 년 동안 활발하게 논의됐던 주제들인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런 견해가 있어요. 심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견해. 대충 그 말만 들어도 뭘 말하는 건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있고 육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긴 하지만은 상호작용은 하겠죠.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그게 육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육체의 어떤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반면에 제 육체에서 어떤 감각적인 신호를 받으면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든지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상호작용도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긴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은 한다. 뭐 그런 견해를 심신이원론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견해가 아닐까 싶어요.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전문 철학자라든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견해는 더 이상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은 그 이유는 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더 이상 마음이라는 게 육체랑 떨어진 구분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엔 그럼 어떤 견해가 있냐?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20세기 초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원론이 좀 시들어지면서 행동주의라는 견해가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었어요. 자, 이 견해는 어떤 거냐면은 20세기 초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도 마음을 연구하는데 뭔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동밖에 없고 따라서 그냥 마음이라는 건 행동 패턴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죠. 사실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이 행동주의라는 아이디어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요 심신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 몇 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20세기 한 중반쯤의 일인데 두뇌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별도로 있겠냐? 그냥 마음은 두뇌와 다름 아닌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저렇게 마음은 두뇌와 동일하며 마음 상태는 두뇌의 신경세포들의 활동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또 크게 인기를 얻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견해는 되게 과학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하고는 굉장히 좀 대립되는 아이디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그냥 두뇌 활동의 다름이 아니라면은 인공지능? 그건 두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컴퓨터예요. 자, 심신동일론이라는 견해에 의하면은 마음은 생물학적인 두뇌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약간 놀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저런 견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세기라는 그 시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때라서 그것과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발전이 된 건데, 그 다음에 나온 견해는 이런 거예요. 기능주의라는 견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이 생물학적인 두뇌와 동일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일종의 마음은 기계 같은 거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일종의 계산 과정이고 생물학적 두뇌도 한 가지 그 계산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기계로 만든,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든 그런 컴퓨터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대두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사실 컴퓨터라는 게 이 세상에 나온 거는 그런 거 아시나요? 컴퓨터가 나온 지 오래 안 됐어요. 한 7, 80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저런 견해도 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하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것도 저 기능주의랑 같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어떤 거 가지고 마음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마음이 두뇌, 생물학적인 두뇌와 똑같은 거라면은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두뇌라는 거는 한 가지 기계에 불과하고 다른 재료로도 마음이라는 걸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과학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과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의 토대가 된 견해는 이제 저런 견해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심리 철학이라는 게 뭔지, 특히 현대 심리 철학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심리 철학 분야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심리 철학은 처음에 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나오게 될 때부터 실제로 인공지능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능주의라는 거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말했던 행동주의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거다,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또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기계를 만든다면 그거는 마음을 가진 또는 지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심리철학이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 방향의 영향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본성을 연구하는 심리철학 분야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고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우리 세계에서 지위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식의 고찰이 거꾸로 마음의 본성을 연구하는 철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철학자로서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만들어 보는 얘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걸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봄으로써 마음의 본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심리 철학이라는 그런 철학 분야와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서로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어떤 철학적인 이슈가 있는지, 또 그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는지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생각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마음의 특징이 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생각 조금 있다 하고, 요 얘기부터 좀 먼저 하죠.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였고, 또 컴퓨터 과학자, 최초의 컴퓨터 과학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제가 요 다음 요 슬라이드도 있는데, 이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오래된 영화 아닌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이건 어떤 영화였냐면 앨런 튜링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학자였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수학자였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코드 브레이커로 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부 같은 데서. 그런데 이제 독일군의 암호를 푸는 과정에서 그 암호 체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제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걸 개발을 했고, 또 그거를 어떤 인공지능을 가진 걸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최초라고 하는 건 항상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자, 뭐 제가 이거 하나 다시 좀 보여드리면, 옆에 왜 사과 그림이 있냐면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다고 해요. 근데 영국에서 그 당시에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영국 정부에 그렇게 공로를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살한 아침에 그 누워있던 옆자리에 저렇게 한 입을 깨물었던 그런 사과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애플 컴퓨터사의 로고가 있는데, 그게 튜링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한 가지 일화고, 자, 그만큼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자신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실제로 지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를 꿈을 꿨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인공지능이라는 건 실제로 인공지능을 만들기를 원했으니까 지능이 가졌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굉장히 철학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테스트를 고안했어요. 자, 어떤 테스트냐면은 이런 테스트예요. 그래서 튜링은 기계가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제안했는데,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기계와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지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저 그림을 보시면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사람이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있고, 옛날에 뭐 이렇게 채팅하듯이 그런 식으로 채팅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냥 컴퓨터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밖에서 사람이 그거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사람인지 어떤 게 컴퓨터인지 알아맞힐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가 정교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지능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좀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인공지능 스피커, 뭐 심지어는 전화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랑 대화하면서 뭐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있다고는 안 그러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저 당시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게 아까 말했던 그 행동주의라는 견해의 어떻게 보면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면은 그것도 인간만큼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한 8, 90년대까지만 1980,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저런 기계를 완전히 저렇게 인간하고 구별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들면은 예, 인공지능을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누는지.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사람이고 엘리자라는 게 지금 컴퓨터예요. 근데 환자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 항상 침울해요. 엘리자는 침울하다고요? 안 됐군요. 환자는 제 남자친구가 이곳을 소개해줬어요. 엘리자, 당신 남자친구가 소개해줬다고요? 환자, 도움이 필요해요. 엘리자,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대화가 지속된다면은 엘리자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죠? 예,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사실 엘리자라는 컴퓨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컴퓨터인데, 자, 그래서 저런 식의 테스트인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인간하고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대화를 잘하는 그런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진짜 지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냐,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냐. 예, 요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튜링이 처음에 이런 테스트를 개발한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좀 이런 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자,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대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처럼 그러니까 마음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자, 그렇게 치면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테스트를 만족시키는 존재들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들 있죠.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심지어는 뭐 인공지능 강아지, 애완견, 뭐 이런 그 반려견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 그런 거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특히 철학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처럼 우리 안에 내면에 뭐가 있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느낌도 느끼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럴 줄 아는 존재. 자, 그런 인공지능, 그런 거를 철학자들 그리고 인공지능 학자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튜링이 제안한 그런 행동적인 테스트를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껏해야 약한 인공지능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강한 인공지능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나면은 도대체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철학적인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강한 인공지능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학자들은 그럼 도대체 마음의 본성이 뭐냐? 실제로 진짜로 마음을 갖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거냐? 이런 고민들을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옛날부터 고민해왔던 철학적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마음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진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때야 되죠? 딱 떠오르는 대답이 이런 걸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의식에 대한 얘기도 좀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건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한번 다른 중요한 특징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어떤 마음이기 위해서 진짜로 갖춰야 될 건 뭐냐면은 마음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자, 우리 의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의식을 한다면은 항상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자, 일단 제가 그 인용문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의 글을 좀 가지고 왔냐면은 존 썰이라는 사실은 미국 철학자인데, 예, 미국 철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고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지향성이라고 불리는 특징이래요. 자, 이거 읽으면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마음에는 형식적 또는 구문론적 과정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라는 거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거는 0과 1만을 가지고 모든 계산을 한다. 그렇죠? 자, 근데 그게 꼭 0일 필요 없어요. 1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T하고 F여도 되고 A하고 B여도 돼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0하고 1,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문론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생긴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문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글을 읽으면서 가령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면은 의미 아무것도 모르고도 예. 그러니까 뭐 그 영어 문장 같은 걸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은 의미는 전혀 파악하지 못할 수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구문론적이라는 건. 그냥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의미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근데 우리의 내적인 마음 상태라는 건 어떠냐? 사실은 마음 상태라는 건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믿는다면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뭘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뭘 욕구하고 있으면 그 욕구에는 또 내용이 있어요. 뭔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일 계속 읽어보면 나의 생각이 일련의 기호들로 나에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에는 추상적 기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죠? 가령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 어떤 기호들이 떠올라요. 문자들이 떠오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추상적 기호들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생각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라면 그 기호들은 나의 생각을 그것에 대한 것이게끔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생각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은 구문론 이상의 것을 가지며 의미론을 갖는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문법적이다 아니다 그것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컴퓨터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구문론적이지만 마음은 구문론 이상의 것이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컴퓨터는 0과 1만 가지고 모든 걸 해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한테는. 그렇죠? 자, 컴퓨터 화면에 컴퓨터가 계산한 바를 우리한테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스크린 위에 뭔가 글자를 찍긴 하지만은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의 화면을 보면서 나타난 기호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의미라는 걸 갖지만 컴퓨터 자체는 절대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냐, 디지털 컴퓨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저렇게 의미를 가진 존재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 같은 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 들어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이 있을까요? 알파고가 뭔가 계산은 해가지고 바둑을 두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둑 알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그런 거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철학자, 썰이라는 철학자에 의하면은 그거는 그냥 형식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아무런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한 유명한 사고 실험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중국어방 논증이라는 건데 이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철학자들, 인공지능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상황을 생각한 거냐면은 저 방 안에 방이 완전히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방인데 방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중국어로 생긴 중국 글자가 들어있는 책을 보고 있네요. 자,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거냐면은 저 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저 방 밖에서 누군가 종이에다가 쪽지에 중국어를 써가지고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이건 이렇게 생긴 글자구나. 이렇게 생긴 글자가 나한테 주어질 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다른 문자를 출력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작업이 정말로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중국어로 질문을 했더니 중국어로 말이 되는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해를 하고 답을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로 한 글자라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모양만 보고서 그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에요. 어디서도 이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기계적인 작업이고, 아까 말했던 구문론적인 작업이고 형식적인 작업일 뿐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사실 컴퓨터라는 게 작동하는 방식이 정확히 저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아니면 음성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뭔가 계산을 해내죠. 근데 그 계산 과정이라는 거는 아무런 이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작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의미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뭔가 실제로 이해하고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해 또는 의미에 대한 이해 또는 내용이라는 거, 그런 거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조금 요약해서 써놓은 거고,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방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규칙책을 찾아서 답변을 출력하는데, 규칙들은 기호의 모양에만 의존하는 순전히 구문론적인 규칙들이고, 방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컴퓨터가 마치 중국어를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백히 방 안에서 기호를 조작하는 당사자는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은 그래,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같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는데 저건 옛날 컴퓨터 얘기하는 거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계산 능력을 갖게 되면 저런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텐데, 이 썰이라는 철학자는 그거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오네요. 자,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컴퓨터 기술의 특정 단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논증은 장차 컴퓨터 과학에서 일어날 만한 경이로운 진보와는 무관하다. 직렬 처리 방식과 병렬 처리 방식, 컴퓨터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병렬 처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요즘 발전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방식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과도 무관하고, 프로그램의 크기나 컴퓨터 작동 속도, 심지어는 로봇의 발명과도 무관하대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전한다는 건 뭐냐? 처리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 CPU가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항상 같은 방식이에요. 0과 1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아까 중국어 방이라는 그 방 안에서 기호의 모양만 보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규칙책이 아무리 완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애초에 중국어를 모른다면 한 글자도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미안하지만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약한 인공지능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는 절대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철학은 이런 데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으면은 그래도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의 말이 참 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인공지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지능이 있다고 하는 컴퓨터들은
아니면 지능이 있다고 하는 기계, 로봇들은 사실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그런 존재들이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는 그런 그런 큰 의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냐면은 썰이라는 철학자가 구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복제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자,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무슨 화재가 났으면 화재를 시뮬레이션 하기도 하고 이제 선거철이 오고 있으니까 그 선거를 시뮬레이션 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화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불이 나는 건 아니죠. 화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뜨거운 건 아니죠. 무슨 투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누가 실제로 투표에서 이기는 거 아니죠. 자,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서 조금 모사를 하는 거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건 뭐냐? 컴퓨터로 인간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두뇌가 돌아가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그건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시뮬레이션 된 화재가 뜨겁다고 볼 이유가 없듯이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서 마음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인간을 시뮬레이션 하면 그것도 마음을 가질 거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 결국에 기계가 마음을 갖는 건 불가능하고 진짜로 마음을 가지려면은 생물학적 두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생각에 문제가 없나?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반론들을 그 후에 철학자들이 내놨냐면은 이런 반론들을 좀 했어요.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이 썰의 중국어방 논증이라는 논증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좀 결함이 있어요. 자, 어떤 결함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중국어 방이라는 그 방을 상상을 했었는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냐면은 적어도 중국어 그 규칙책을 찾아보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중국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식의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컴퓨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니까 절대로 이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걸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아까 그 중국어 방이라는 걸 컴퓨터에 비유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CPU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담당하고 있는 CPU에 해당하고 사실 컴퓨터에 해당하는 거는 그 방 전체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CPU는 아무런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컴퓨터 전체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CPU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근데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논리학 같은 데서 굉장히 유명한 오류인데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어떤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여기 있는데 제 심장이 60km가 안 나갈 거예요. 심장 하나만 떼면 1km 나갈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제 심장이 60km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심장을 부분으로 갖고 있는 저 자신도 60kg이 안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라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볼 때 그 안에 있는 부품, 아무리 중요한 CPU라는 부품이라고 해도 그 CPU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전체 컴퓨터가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결론은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썰이 생각한 방식에.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썰이 또 나름대로 답변을 해요. 이거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 방을 뭐 이렇게 멋지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중국어 방 전체를 내면화한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그 규칙책 전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모양만 보고 다 외웠어요. 아무 이것도 이해는 못해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어떤 중국어로 된 질문지를 받으면은 제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해내가지고, 생각이지만 모양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내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해는 발생하지 않죠. 제가 얼마든지 중국어 모르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 방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냥 생각을 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유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유실험 전체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해요. 자,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할 땐 또 말이 되는 것 같다가 또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진짜로 우리가 썰의 결론에 동의하고 인공지능은 절대로 이해를 가질 수 없다,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인정해야 되는 거냐? 자,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반론이 하나 있어요. 자, 무슨 반론이냐면은 이런 반론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조금 궁극적으로는 좀 옹호하고 싶은 그런 반론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만 이렇게 떼서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는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떼놓고 보면은 그거는 0과 1만 가지고 계산하는 기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중국어 방의 비유를 계속하자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로봇 안에다, 자,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가 로봇하고 인공지능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봇은 다른 거예요. 로봇은 우리가 어떤 걸 로봇이라고 그러냐면은 단순히 지능을 가진 게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할 줄 아는 존재를 로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동한다든지 뭐 그런 거요. 자, 그래서 그런 로봇 안에다가 중국어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로봇을 세계와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한다면 어떠냐? 자, 무슨 얘기냐?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중국어 방은 그대로 있는데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세상에서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나 햄버거 좀 갖다 줘,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게 입력이 돼서 실제로 가서 햄버거를 집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초에는 로봇 안에 있는 인공지능 또는 중국어 방에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미라는 게 생겨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햄버거라는 게 나타날 때마다 그 로봇의 두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나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다면은 결국에는 그 햄버거를 볼 때마다 그 로봇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게 햄버거라는 내용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언뜻 보기엔 조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썰은 이런 얘기에도 좀 반대를 해요. 자,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냐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반대했다는 정도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컴퓨터라고 상상해보라. 로봇의 두개골 한쪽에 있는 방에서 나는 기호들을 뒤섞고 있다. 그 기호들 중 어떤 것들은 로봇의 머리에 붙어있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기호들은 로봇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로봇 안에 여전히 중국어 방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봇이 햄버거를 집어들고 이것이 햄버거의 기호를 방에 나타나게 했다고 하자. 내가 가진 것이 기호일 뿐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방도가 없다. 자,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게 햄버거로부터 온 건지 뭐 그런 거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이 마음에 표상되지 않는 한 로봇과 외부 세계와의 인과적 상호작용은 무관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얻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얘기인지 사실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논의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고서 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조금 이따가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긴 할 텐데,
여전히 우리가 인공지능이 진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철학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해결책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 썰이라는 사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될까? 컴퓨터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절대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진짜로 인정을 해야 될까? 자,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인용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본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인공 두뇌 세포 이런 얘기 요즘에 사실 가끔 나와요. 자,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사유 실험이에요. 상상 속의 얘기예요. 사람의 두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를 점진적으로 작은 컴퓨터에 해당하는 인공신경세포로 대체한다고 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가 진짜 발전을 하면은 조그맣게 신경세포만큼 작게 만든 세포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신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신경세포 만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인공신경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내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조금씩 대체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오늘은 제 뇌세포, 신경세포 1000개를 대체하고 다음 날은 또 1000개를 대체하고, 자, 그러니까 점점 제가 인공신경세포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은 계속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애초에 어떤 걸 이해하고 있는 존재고, 그래서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고, 그런 점에서 지향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천천히 그렇게 제 두뇌 세포가 대체되는 과정에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마음을 잃게 될 것 같나요? 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개를 대체했을 때도 그대로 제 마음은 그대로 있을 거고, 2000개를 대체했을 때도, 심지어는 10,000개를 대체했을 때도, 10만 개를 대체했을 때도 그대로 저는 이 내용을 갖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돼서 1000개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두뇌 전체가 인공세포로 대체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진짜로 마음을 잃게 되는 거냐? 아, 이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자의적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의 마음이 내용이라는 걸 잃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만든 거 아니에요. 아까 썰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컴퓨터로 그러니까 마음을 갖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용을 갖는 마음을 갖는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실제로 저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썰이라는 사람의 논증을 따라가다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 같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썰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런 식의 상황은 철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썰이라는 사람이 중국어방 논증을 통해서 강력하게 좀 보인 거예요. 생각을 가진,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을 갖는 컴퓨터, 이해하는 컴퓨터, 내용을 갖는 컴퓨터,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런 걸 보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조금씩 대체하다 보면은 진짜로 마음을 갖는 컴퓨터가 만들어질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 거냐?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자면은 이렇게 진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이 얘기는 좀 다음이고. 자, 요거부터 좀, 요거부터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진짜로 우리가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논증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마음을 갖는, 내용을 갖는 컴퓨터는 또는 인공지능은 만들 수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무 내용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물질이라는 게 모여가지고 내용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진짜 교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지향성이라는 것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교훈이지,
실제로 마음을 가진 컴퓨터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인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제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래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만 조금 더 해드리고 이번 강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로봇을 만들면은 로봇 자체는 처음에 그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는 진짜 아무런 내용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고 있는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게 바둑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은색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바둑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 로봇 반론이라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로봇 안에 넣고 인과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그런 내용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현대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향성 또는 내용이라는 건 그렇게 발생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런 비유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냥 뭐 요즘에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그런 온도 조절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기계를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딘가로 입력 단자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 저런 출력하는 화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근데 그 입력 단자가 연결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화면에 나타나는 게 온도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입력 단자를 입력 단자라기보다는 센서겠죠? 그 센서를 온도에 계속 반응을 시키고 그렇죠? 뜨거우면은 그 뜨거움 또는 차가움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저런 걸 한참 쓰다 보면은 그래 26이라는 거는 저 2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26도를 가리키는구나. 그런 식으로 저 기계에 내용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인간도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만 놓고 보면은 그냥 두뇌는 뇌세포들 사이에 전기 신호로 이루어진 두뇌 활동이라는 건 그냥 그런 거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랑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물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두뇌의 활동이 물에 대한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두뇌 자체는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게 생겨나는 게 아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철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 마음을 가진 인공지능, 내용을 가진 인공지능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비관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더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호작용하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인공지능에 영향을 미쳤지만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나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인공지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첫 번째 강의는 요 정도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철학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